하겠습니다. 모전리, 이천, 신안, 실크, 밸리 미분양됐네. 미달됐네요. 84T가 그런데 왜 이렇게 경쟁률이 높지? 네? 테라스가 있어요. 84T는 25대 1이네. 경쟁률. 그럼 나머지는 다 미달이네. 테라스 6세대밖에 없네. 테라스 맨 꼭대기예요. 1층이에요. 너무 분양가 좀 비싸다. 4억 150만 원이네. 분양가가 31평 분양가가. 나머지는 다 미달됐네요. 뭐 0.29대 1이네. 이게 78B 이런 거는. 지금 수도권에서 집값 올라가는 데가 이천하고 파주 두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다 내려가고 이천이 최고 많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파주는 그 KTX A 노선 2024년 개통 예정인데 분양가가 4억 3천에서 5천 정도예요. 지금 그 운정 신도시 거의 엄청나게 큰데도 불구하고 분양가가 좀 약간 싸고 이래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나 봐요. 계속 앞으로도 분양을 하더라고요. (420페이지) 토지거래 허가 절차입니다. 아까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봤는데 허가 절차를 또 한번 보고 책 보고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 절차, 허가구역 지정 절차와 허가 절차를 구분해야 되는데 허가구역 지정 절차는 아까 봤고요. 허가 절차는 거래 당사자가 허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계약 체결 전에. 법조문에는 계약 체결 전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계약 안 했는데 허가 신청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계약도 아닌데 누구하고 허가 신청을 들어갈 거냐고요. 근데 이론은 참 이게 현실과 달리 이론 만든 사람은 현업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냥 미리 허가 받아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미리 받지 않고 잔금 치르기 15일 전에 허가 신청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하고 나면 허가구역 안에서는 계약이 깨질 가능성이 많아요. 여기저기 물어보잖아요. 이게 투자 잘했냐 못했냐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정신 나갔냐, 지금 집값 내려갈 텐데 앞으로 공급 많이 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계약이 깨질 가능성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깨지려고 하면 그냥 허가 신청서에다가 투기 목적 이렇게 해버리면 허가 안 나옵니다. 그러면 투기 목적 이렇게 허가 신청서에 적은 사람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는 있다. 주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계약 깨질 가능성이 높다고요. 허가구역에서는 허가 뭐 둘 다 협조 안 되면 허가 받기 쉽지 않거든요. 어쨌든 거래 당사자가 허가 신청을 합니다. 허가 신청은 어디다가 하느냐면 허가관청이 하는데 허가관청은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허가구역 공법 옛날에 감정평가사 시험 공법 시험에 출제됐고요. 감정평가사가 우리 시험하고 공인중개사하고 똑같습니다. 33회인데요. 4월 2일 날 1차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부동산학 원론에 공인중개사법이 3문제 나왔습니다. 에스크로 제도하고 그 다음에 순가중개계약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 이렇게 3문제가 출제됐어요. 공인중개사법 관련 부동산학 원론이. 부동산학 원론이 우리 부동산학 개론하고 같다고요. 개론에도 보면 공법 나오잖아요. 원론에는 공인중개사법이 3문제, 민법 2문제, 세법 2문제 이런 식으로 나와요. 부동산학 원론 40문제 중에. 거기에 확인 설명이 거의 나오더라고요. 공인중개사법 시험에 나온 거 그대로 거의 나와요. 확인 설명해야 될 거. 중개계약의 종류, 순가중개계약에 대해서 나왔어요. 순가중개계약을 체결하면 만약에 의뢰인이 10억 받아달라, 더 받는 것은 개업공개사하고 의뢰인하고 반반 나눠 먹기로 하는 게 순가중개계약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X죠? 반반 나눠 먹기 하는 게 아니라 남는 거 초과된 거는 전부 개업공개사 먹으라고 하는 게 순가중개계약이라고요. 입금가 10억, 인정작업 현업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10억만 입금시키고 남는 건 더 받으면 개업공개사 다 먹어도 좋다 이렇게 약속하는 게 순가중개계약이라고요. 그게 이번에 감정평가사 시험에 나왔다고요. 확인 설명해야 될 거 나왔어요. 확인 설명해야 될 거 그 바닥면의 상태 받겠다고 했죠. 추가됐다고 했죠. 그게 감평 시험에 나왔어요. 그럼 우리 시험에도 나올 확률이 높아요. 어쨌든 3문제 그렇게 출제됐고 지금 이것도 감평 시험에 나왔다고요. 뭐가 나왔냐면 허가구역 지정권자는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인데 허가권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고요. 허가권자는 허가구역 지정권자와 허가권자를 구분하는 게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자, 허가 신청을 하면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 처리 기간 내에, 그게 민원 처리 기간이 얼마냐면은 15일입니다. 15일이라고 해도 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 처리 기간 내에 이렇게 해도 됩니다. 다시 칠판에 적고 나서 또 책 어디 있는지 보고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15일 이내에 셋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허가 처분을 하거나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거나 또는 선매 협의 사실 통지, 셋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 세 개 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시간만 때우고 있으면 16일 되면 허가받은 것으로 봅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 처리 기간이 경과되고 나면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자, 그러면 만약에 허가를 받았으면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 안 하면 이제 어떻게 되냐? 사용해야 되는 의무기간이 이 우리 프린터 32번에 보면 있죠? 32번에 보면 32번에 맨 밑에 동그라미 6번 농업, 축산업, 임업, 어업, 대체 토지 취득, 주거, 복지, 편익시설은 2년, 사업용 토지는 4년, 동그라미 6번에 있습니다. 32번에 민간임대 주택사업토지 현상보존은 5년입니다.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 안 하면 사용하라고 이행명령을 합니다. 이행명령을 하는데 이행명령은 3개월 이내에 기간을 정해서 문서로 합니다. 서면으로 이행명령을 하고요. 명령을 했는데도 명령을 따르면 되는데 안 따르면,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이행강제금인데 이행강제금은 토지 취득 가격의 1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그 우리 교과서 423페이지에 맨 밑에 박스에 보면 의무기간 2년, 4년, 5년 그 의무기간 적어놨네요. 이게 조금 전에 말했던 거 의무기간 동안 사용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행강제금은 433에 있습니다. 433 양가로 1번, 3번에 양가로 1번 네 번째 줄에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서 문서로 한다. 칠판에 적어놨죠? 문서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부가권자는 동그라미 1번 시장 군수구청장이고요. 동그라미 2번 사전 통지는 해줘야 되고요. 항상 우리 가태료도 다 사전 통지 오잖아요. 교통법규 위반하면 사전 통지 날라오죠. 가태료. 그 다음에 부가 문서로 통지해야 되고요. 4번 부가금액, 이게 중요하죠. 부가금액은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인데 434페이지 그 박스 안에 있네요. 메뉴에 1번 방치하면 10%, 2번 임대하면 7%, 3번 변경하면 5%, 4번 기타 7%, 100분의 7이나 7%는 같은 말이잖아요. 를 부과합니다. 동그라미 5번 반복 부과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이행할 때까지 반복 부과입니다. 건축법은 1년에 2회 범위 내에서죠. 건축법은 1년에 2회 범위 내에서, 농지법 1년에 한 번.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도 1년에 한 번,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1년에 2회 범위 내에서입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1차 이행강제금 10%, 또 1년 지나면 2차 이행강제금 20% 부과하고 끝입니다. 이행강제금 제도가 있는 법이 5개 다 말했습니다. 우리 벌금은 뭐 한 번 잘못하면 벌금은 한 번만 내면 끝이지, 그 똑같은 건수로 가지고 벌금을 여러 번 내는 건 없잖아요. 일사부재래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형법에는 한 번 재판받은 것은 다시는 재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때 자기 아들들 자기 대통령 할 때 다 처벌받았어요. 정권 바뀌면 지금 보니까 지금도 정권 바뀌고 나니까 바로
수사 지금 이재명 수사하고 다 수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아서 다 한다고 김건희 여사가 녹취록에서 얘기했잖아요. 증거 바뀌면 알아서 다 밑에서 안 시켜도 다 알아서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뭐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조국 딸도 다 고졸돼 버렸어요. 정권 아직 바뀌기 전인데도. 그러니까 어쨌든 정권이 바뀌어도 한 번 재판 받았으면 그때 왜 더 가볍게 그 뭐 예를 들면 김영삼 아들, 김대중 아들 더 가볍게 처벌받다 한 번 더 처벌받아도 안 된다고요. 한 번 더 처벌하는 거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근데 이행강제금은 한 번만 부과하는 게 아니라 계속 부과해요. 이행할 때까지. 그게 특이한 점이죠. 근데 1년에 한 번이다. 건축법은 1년에 2회 범위이죠. 공법 시험에 잘 나와요. 시험에. 공법 시험에 다음 중 이행강제금 제도가 있는 법으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렇게 10회 때 제가 자격증 딸 때 나왔어요. 그 지금도 기억나요. 제가 자격증 딸 때 풀었던 문제니까. 그 당시 답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농지법 3개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어디로 왔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왔기 때문에 지금 공법에서는 이행강제금 제도가 있는 게 건축법하고 농지법 2개 있어요. 제가 현업을 해보니까 그 다가구 주택, 다가구는 19세대 이하가 거주하도록 돼 있을 것,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일 것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제가 아는 분은 이게 3층하고 반지하 땅속으로 절반만 묻혀 있으면 이건 층수에 산입하지 않죠. 지하층으로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4층이에요. 근데 이게 다가구예요. 그러면 방이 몇 개가 돼 있냐면 이렇게 방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원래는 구조가 이게 주인 세대, 맨 꼭대기는 주인 세대라고 해서 주인이 여기에 방 3개짜리 살면서 새 받아 먹고 살고 있어요. 그랬는데 여기다가 대수선을 해가지고 칸막이를 2개 더 넣어버렸어요. 그럼 방이 몇 개가 더 늘어났어요? 하나, 둘, 세 개, 6개가 늘어났어요. 6개. 방 한 개 40만 원입니다. 월세, 무보정 월세. 이게 지금 어디 있는 거냐면 오산시 걸동에 있는 다가구 주택인데요. 그럼 한 달에 한 얼마가 들어나? 6, 4, 24, 240만 원 월세가 더 들어와요. 근데 이게 불법 대수선을 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에요. 이행강제금 1년에 2회 범위 내에서 부과를 하는데 그건 지자체 장의 재량권이 있더라고. 한 번만 부과할 수도 있더라고요. 2회 범위 내에서 다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잖아요. 2회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한 번만 부과할 수도 있어요. 그 오산에 보면 535 인터넷 치보면 아마 나올 거예요. 535라는 모임이 있어요. 535. 535가 뭐냐면 오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불법 건축주 모임이에요. 그래서 오산시장 그 엄청 유지들이라고 돈이 다 이게 빌딩 이 건물을 있는 걸 한 개 아니면 2개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가입할 수 있어요. 그럼 오산시장 이 사람들 야유회 가면 오산시장이 나와서 인사해요. 그러니까 야 너 또 당선되고 싶냐 되기 싫냐 이렇게 이행강제금 자꾸 부과할 거냐 이러면 아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러면 이제 수익률이 엄청나게 높죠. 불법이 수익률 높잖아요. 그래서 이거 투자하러 왔었어요. 누가 제 아는 사람 소개받아가지고 왔는데 제가 오자마자 이거 불법 건축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입니다. 확인 설명 제대로 한다고 법 지켜서 그때만 듣지도 않고 그냥 나가버리더라고. 어디 가는데 하니까 나는 불법 아예 쳐다도 안 본다. 나 감옥 공직에 있어서 안 된다고 가버리더라고요. 그 여러분들은 바로 설명하지 말라고 나중에 수익률 설명하고 이게 불법 아닌 거 수익률 설명하고 이게 수익률 높다. 왜 이리 높냐. 이행강제금 부과하는데 100만 원, 1년에 100만 원 내요. 1년에 100만 원 내고 한 달에 240만 원이면 1년에 3천만 원 더 들어오잖아요. 지금 수익률이 훨씬 높다고 수익률. 그 일반 사람들은 이게 불법이라고 하면 감옥 간다고 생각해. 문재인 전 대통령 아니구나.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양산 사적 옛날에 지어놓은 옛날에 샀던 거 그게 석가래가 건축선을 넘어가가지고 이행강제금 내고 있대요. 그 막 계속 신문에 나오더라고 보수 신문에. 근데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사기꾼이구나 또 제지였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자기가 지은 게 아니고 이미 불법이 돼 있는 걸 사면 모르고 샀을 수도 있고 물론 알고 샀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수익률 높은 거 하려면 이런 거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인 걸 사는 게 투자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동그라미 6번입니다. 1년에 한 번이라고 했죠. 동그라미 5번. 부가 중지인데 시장 군수구청장은 이용 의무 기간이 지난 후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그 의무기간 아까 2년, 4년, 5년 있었잖아요. 끝나면 부과 못하고요. 그 다음에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즉시 메모하세요. 즉시. 즉시라는 표현이 법조문에는 딱 2번 나옵니다. 여기 공인중개사법에 한 번, 여기 한 번, 2번 나온다고요.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즉시가 뭐가 있었습니까? 휴업신고를 하면, 폐업신고하면 등록증 반납해야 되죠. 원본. 휴업신고를 했다가 재개신고를 하면 반납받은 등록증을 등록한 층은 즉시 반환해야 된다고 돼 있어. 즉시, 지체 없이가 아니고. 요 2개만 즉시입니다. 여기도 즉시입니다. 그럼 즉시, 지체 없이가 어떻게 다느냐?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지만 굳이 분류하자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즉시는 3근무시간 안에 처리해야 되는 걸 즉시라는 표현을 쓴다. 3근무시간 안에, 3시 안에 와서 민원 넣었으면 퇴근하기 전에 처리하고 퇴근해야 된다고. 3근무시간. 근데 5시 59분에 가면 공무원들이 뭐라고 그래요? 내일 오세요. 이래 안 받아준다고. 그 이야기하고 있다 보면 퇴근 시간 늦어져 버리잖아요. 5시 반 넘으면 전화도 안 받아요. 국토부 전화하면 아예 잘못하면 전화 길어지면 퇴근 못 하잖아요. 그럼 3근무시간 안에 해야 되는 게 즉시다. 지체 없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할 수 없는 게 지체 없이입니다. 코로나 걸려가지고 일주일 안 나오면 공무원 없으면 그 지체 없이는 안 해줘도 돼. 지가 나와가지고 해줘도 된다고요. 즉시는 대리근무자가 해줘야 돼. 무조건 즉시는. 그 즉시가 더 빠른 개념이라고요. 즉시 중지하되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된다. 이거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이미 부과된 것도 징수해서는 아니 된다. X. 부과된 거는 징수해야 됩니다. 그러나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해야 됩니다. 동그라미 7번 이의제기입니다. 30일 이내에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프린터 35번에 동그라미 8번에 있습니다. 35번에 동그라미 8번. 30일 이내에 이의제기 해야 됩니다. 하려면은. 자,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봤고요. 다음은 이제 불허가 처분을 받았을 때, 불허가 처분을 받았을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허가 처분을 받으면 이의신청,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는 428페이지에 있습니다. 428. 불허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알려야 됩니다. 이의 신청을 반드시 받아줘야 될 필요 없죠. 우리 교통법규 위반해서 가태료 딱지 끊기면, 속도 위반 이런 거 딱지 끊기면 이의 신청하면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거의 99.99% 안 받아줍니다. 뭐 주차 위반 같으면 긴급하게 어디 병원에 갔다는 거 이런 거 입증하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거의 안 됩니다. 그 시험에 작년에 출제됐는데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에 대해서 1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옵니까? X입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한 거에 대한 이의 신청을 1개월 이내에 할 수 있다. X입니다. 만약에 이천시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왜 이천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냐? 이의 신청 안 됩니다. 허가구역 지정에 대한 이의 신청은 안 된다고요. 용임시 원산면을 왜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냐? 그 면 주민들 전부 다 집단으로 이의 신청하는 거 안 된다고요. 단 허가 신청을 했는데 그 허가 신청에 대해서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왜 허가 안 내주냐? 나는 투기 목적 아닌데. 이게 허가를 내주는 거는 무조건 허가 내주는 게 아니라 15일 동안 심사를 하는데 실수요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생업 목적이어야 되고, 공익 목적인 경우 허가 내줍니다. 투기 목적이면 허가 내준다고요. 그래서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허가구역 지정한 거에 대한 이의 신청은 안 된다고요. 왜 우리 동네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냐? 이거는 안 된다. 이의 신청. 그게 작년에 시험에 출제됐고요. 그 다음에 매수 청구. 시장군수구청장 네가 허가 안 내줘서 나 못 팔았다. 그러니까 사달라. 이렇게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매수 청구는 그게 우리 428페이지에 있네요. 428페이지 2번에 양가로 1번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429페이지 매수자 지정인데 메뉴에 동그라미 1번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다음에 공공기관 공공단체 중에서 매수할 자를 지정하여 매수할 자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시지가 밑줄 치세요. 공시지가 네모 공시지가 중요합니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수하게 해야 된다. 다만 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금액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가격으로 매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 공공기관 공공단체 10개 나와 있는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관광공사 농어촌공사 도로공사 석유공사 수자원공사 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이거 10개 암기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오른쪽에 그 나와 있잖아. OX 문제 기출문제 나왔어요. 이거 10개 나오기는 나왔는데 나오면 또 틀려야 돼. 이거 어떻게 암기할 거냐고요. 딱 한 번 나왔어요. 한 번. 그 밑에는 있네. 문제 30회 때 그 밑에 문제 있죠. 한국석유공사 한국관광공사 암기하지 맙시다. 또 나오더라도 30회 나오긴 했어요. 한 번 이거. 그러니까 이런 거는 왜냐면 제가 출제하러 가는 교수님들 이야기를 해보면 100점 옛날에 공인중개사법이 만점이 400명 나왔대. 전국에서. 그 출제원 다 잘렸대요. 3년 동안 그대로 못 들어갔대. 그 출제원. 이게 인력 풀이 있거든요. 출제원 인력 풀이 있어가지고 이 신청 한 문제 인용되면 1년, 두 문제 인용되면 2년. 작년에 공인중개사법 출제했던 그 교수들 2년 동안 못 들어갑니다. 이제 두 문제 이 신청 인용됐기 때문에 연대 책임을 지는 게 연대 책임. 출제원이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에요. 전부 다 모조리 다 못 들어가요. 그래서 절대 100점은 못 받게 사이드에 있는 문제를 꼭 낸다고. 요즘은 듣도 보도 못한 거 나올 수 있어요. 그런 거는 틀려줘야 돼요. 예의상. 그 무조건 맞으려고 하면 스트레스만 받는다고요. 자, 그래서 매수 가격은 공시지가다. 공시지가. 자, 그 다음에 선매 협의 절차입니다. 선매라는 거는 뭐냐? 먼저 파는 게 선매입니까? 먼저 사는 게 선매입니까? 예, 먼저 사는 거. 먼저 선자. 살매자입니다. 살매자. 팔매자가 아니고 여기에다가 선비사를 붙이면 이익을 붙여서 판다. 이렇게 생각하면 팔매자입니다. 우리 매매라고 하면 이게 살매, 팔매 합해서 매매죠. 자, 그래서 선매는 먼저 사는 게 선매인데 즉 쉽게 말하면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되는 게 되겠죠. 우선 협상 대상자. 우리 그 선매 절차는 교과서 436페이지에 있네요. 436페이지. 436페이지에 있는데 다시 선매 절차를 보면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15일 이내에 선매 협의 사실을 통지해야 됩니다. 선매 협의 통지. 이 토지는 선매 대상 토지이므로 선매는 어떤 경우 선매 대상이냐면 436페이지 그 양가로 1번 박스에 보면 공익사업용 토지이거나 또는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의 경우 선매 대상 토지입니다. 즉 우선 협상 대상 토지라고요. 누가 우선 협상 먼저 살 수 있냐? 그 밑에 양가로 2번 박스에 있네요. 아까 있던 거하고 똑같아요. 아까 불허가 처분을 받았을 때 매수 청구하는 사람하고 매수 청구했을 때 매수하는 사람하고 선매하는 사람 똑같다고요.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다음에 그 공공기관, 공공단체입니다. 아까 공공기관, 공공단체 10개 암기할 필요 없다고 했죠. 이거 해마다 나오면 암기를 해야 되겠지만 딱 한 번 나왔으면 제가 볼 때 이거 나와가지고 엄청나게 요거드먹고 이게 문제냐 해가지고 막 인터넷에 엄청나게 요거드먹어가지고 또 내기는 쉽지 않아요. 물론 내면 그냥 틀려야 돼. 찍어야 돼요. 오히려 공부 못한 사람 찍어가지고 이거 맞았어요. 공부 열심히 한 사람 틀리고. 재수 운이 세상 살아가는데 운칠기삼이 운이 70%라고요. 제가 살면서 이때까지 느낀 거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건 안 돼요. 그럼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 선매자 지정 통지 맨 밑에 1개월이네. 1개월이네.
선매 대상 토지이므로 지금 당장 15일 안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줄 수 없습니다. 먼저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해서 알려줄 테니 그 사람하고 협의를 해보고 불성립되면 그때 가서 지체 없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주겠습니다 하고 선매자 지정 통지를 1개월 이내에 해줍니다. 1개월 이내에 선매자 지정 통지를 해줍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선매자로 지정됐으니 먼저 우선 협상을 LH하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선매 가격은 뭡니까? 선매 가격은 공시지가가 아니라 감정가격입니다. 감정가격이라는 것은 시세죠, 시세.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시세잖아요. 그 만약에 다른 사람이 먼저 살 사람이 지금 다른 사람하고 계약 1억에 사겠다고 계약 체결되어 있는데 LH하고 우선 협상을 하는데 LH가 공시지가 7천, 6천만 원에 사겠다 하면 아무 협의가 100% 불성립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계약서 보여주고 저 1억에 지금 다른 사람 살 사람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7천만 원에 파냐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1억 살 사람 있으면 1억에 평가해달라고 감정평가사한테 요청해요. 그러면 웬만하면 해줘요. LH에서 요청하면. 그러면 그 시세대로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수용되는 것도 다 시세대로 수용돼요. 감정가격으로. 그러니까 지금 왕숙지구 이런 데 거의 뭐 90% 이상 다 수용됐다 하더라고요. 수용되는 게 최고 비싸게 파는 거예요. 수용 안 된다고 버텨봐야 수용을 빨리 그 협의 매수를 하면은 또 나중에 더 혜택을 주죠. 끝까지 버티고 이의신청하고 하는 사람보다는 협의 매수자 택지를 또 줘요. 그 빨리 합의를 해주면. 자, 그래서 선매자 지정 통지를 받고 나면 15일 이내에 선매 협의를 시작해야 됩니다. 선매 협의를 착수해야 됩니다. 시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선매자 지정 통지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선매 협의를 완료해야 됩니다. 선매 협의를 완료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선매 협의 완료 선매 협의 그 우리 437페이지 맨 위에 보면 1개월 이내에 선매 협의 완료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선매 협의 완료 조서 제출도 해야 됩니다. 완료 조서 제출도 1개월 이내에 해야 됩니다. 1개월이 5번 나옵니다. 1개월 5번. 선매 협의 완료 1개월 이내, 선매 협의 완료 조서 제출 1개월 이내, 선매자 지정 통지 1개월 이내, 이의신청 1개월 이내, 매수 청구 1개월 이내, 1개월 5번. 우리 프린터 45번에 45678 맞는지 보세요. 맞아요? 45678 1개월이 5번인데 아까 35번에 프린터 동그라미 8번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30일이었죠?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30일입니다. 자, 그러면 선매협의가 불성립되면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불성립되면 지체 없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됩니다.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되는 거지 무조건 불성립됐다고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437페이지 지금 선매 협의 불성립까지 봤습니다. 지금 안 한 게 그러면 교과서에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안 한 게 427페이지 다시 앞으로 가서 427페이지 7번 토지거래 허가받으면 양가로 1번 농지취득자격증명 받은 것으로 보고 양가로 2번 계약서 금인 받은 것으로 봅니다. 어제됩니다. 요 두 개가. 그 다음에 거기 423페이지 그 허가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423, 24, 25 쭉 있는데 이걸 다 암기할 수 없고 그 의무기간을 사용에 대한 기간만 기억하면 되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허가 어떤 경우 내준다고 했어요. 공익목적, 생업목적인 경우, 실수용성이 있는 경우 허가 내준다고요. 투기목적이면 허가 안 내주고 그 어떤 경우 허가 내주냐 이런 걸 적어 놓은 건데요. 이걸 다
암기할 수는 없고 그냥 느낌으로 알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허가 못 받는다. 이런 거는 허가 받을 수 있다. 자, 그러면 다 했고 이제 다시 그러면 포상금 438페이지 포상금입니다. 포상금 437 붙어 있는데 포상금 포상금 제도 프린터 내드렸었죠?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네, 포상금 제도 공인중개사법 시험 작년에 시험에 2문제 나왔어요. 공인중개사법에 1문제, 공인중개사법이 1문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1문제에서 2문제 나왔다고요. 자, 공인중개사법상 포상금 지급 사유가 우리 프린터는 28번에 있어요.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는 28번에 있습니다. 28번에 보면 무부양 광시 공시 그 프린트 28번에는 시공시 이걸 뭐라고 적어놨냐면 그게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3가지 이렇게 적어놨죠.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3가지가 시공시라고 그 시공시 밑에 적어놓으세요. 그럼 시공시가 뭔지 모르면 찾아보면 되잖아요. 또 교과서 가서 시공시가 개공 등이 거짓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다음에 공동중개 제한 왕따 시키는 경우입니다. 왕따. 그 다음에 시는 뭐냐면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28번 프린트에 보면 무등록,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양도되어 개공 아닌 자가 표시 광고를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6개입니다. 6개. 거짓, 해임, 허가. 거짓으로 해임을 하도록 허가를 했다. 프린터 28번에도 있고요. 포상금 비교정리 프린터에도 있고요. 자, 그럼 뭐냐면 첫 번째 거짓 신고한 경우, 두 번째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짓 신고하는 경우, 세 번째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 임대차 신고 거짓으로 한 경우, 그 다음에 허가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 포상금은 행정기관에 의해서 발각되기 전에 수사기관이나 또는 등록관청 또는 부동산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 고발한 자에 대해서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 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을 합니다. 그 다음에 거짓 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합니다.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하고요. 이 4개는 과태료 부과되어야 합니다. 허가 받지 아니한 경우는 공소제기 또는 기소 유예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까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서 이행명령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행명령이 있어야 됩니다.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라는 이행명령이 있어야 되고요. 자, 그러면 과태료 금액이 여러분들은 필기를 안 해도 그 프린터 포상금 비교정리 프린트 봐도 됩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 포상금은 50만 원입니다. 50만 원이고 50만 원을 국고에서 50% 보조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협회에서 50% 보조할 수 있다. X. 그 다음에 국고에서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전부는 안 되죠. X 이런 게 시험에 출제됐다고요. 기출문제 지문에. 자, 그 다음에 과태료의 경우 과태료 금액의 20%입니다. 과태료의 20%가 포상금인데 요것만 한도액이 1,000만 원입니다. 한도액은 1,000만 원, 포상금 2,000만 원 받는 경우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요것만 1번만 환도액이 있습니다. 2, 3, 4번 요거는 환도액까지 가지를 않아요. 왜? 요건 3천만 원 이하의 가태료니까 3천만 원에 20% 하면 600만 원이죠. 임대차 신고 거짓소라면 100만 원이니까 보상금 20% 해봐야 2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1000만 원까지 갈 일이 없습니다. 1번만 1000만 원입니다. 한도액. 그리고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허가받지 아니한 경우는 보상금 50만 원입니다. 50만 원. 공인중개사법은 국고에서 50% 보조할 수 있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시, 군구, 재원으로 충당합니다. 국고에서 전혀 보조해 주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보상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해 줍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보상금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를 한 경우 균등하게 배분합니다. 균분. 다만 배분 방법에 관하여 합의를 해오면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돈 나간다고 하면 최대 50만 원이라고 했으면 50만 원입니다. 10명 온다고 각각 50만 원 주는 게 아니라 50만 원 가지고 10명 균등하게 나눠줍니다. 항상 국가에서 돈 나가는 거는 그럼 포상금 지급 여기에 해당되는 걸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답은 돈 나가는 거는 해야 된다는 거 된 거 없어요. 할 수 있다. 국가 예산 없으면 못 줍니다. 그 다음에 2건 이상이 접수된 경우 2건 이상 접수된 경우 최초로 신고한 자만 지급합니다. 2달 전에 보상금 받아갔다는 소리 듣고 또 보상금 신청하면 그때는 못 받습니다. 뒤에 한 사람은. 한 명 이미 받아갔으면 끝입니다. 이것을 공인중개사법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 균등하게 배분 방법에 관하여 합의를 해오면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하는 거 똑같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2건 이상이 접수된 경우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2인 이상이 각각 신고한 경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인 이상이 각각 신고한 경우나 2건 이상이 접수된 경우나 같은 표현입니다. 이건 최초로 표현은 같은 표현인데 법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요. 의미는 같다고요. 최초로 신고한 자만 보상금 지급합니다. 작년에 이게 시험에 각각 한 문제씩에서 2문제 출제됐다고요. 32회 시험에. 그래서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를 조직적으로 스파이를 양성하는 국가라고 했습니다. 트럼프가 뭐 자기 대통령 낙선한 걸 문재인 대통령이 최고 좋아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왜냐면 트럼프는 완전히 자기 나라 이익만 생각했잖아요. 경찰 국가로서 그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나라 이익 되는 것만 하려고 하니까 그런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그게 437페이지 맨 밑에 보상금 32회 출제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도 출제됐습니다. 440페이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우리 교과서에 시험에 나온 거는 옆에 나왔다고 체크되어 있잖아요. 그 시험에 과거에 나왔다고 체크되어 있는 걸 중요한 거라고. 그게 계속 기출문제 나왔던 부분에서 반복 출제됩니다. 440페이지는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그래도 참고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게 3번에 양가로 2번 직가 동향 조사 등의 방법입니다. 시도의사는 다음 순서대로 조사를 해야 된다.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개황조사가 있습니다. 개황조사. 관할구역 안에 토지거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1회 밑줄 치노세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괄적으로 실시하는 걸 개황조사라고 하고요. 동그라미 2번 지역별 조사는
거기에 세 번째 줄에 매월 1회 이상 하는 게 지역별 조사입니다. 개황조사를 실시한 결과 등에 따라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지가 동향 및 토지거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실시하는 조사를 지역별 조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특별 집중조사입니다. 지역별 조사를 실시한 결과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개연성이 특히 높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 지가 동향 및 토지거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게 특별 집중조사입니다. 분기별로 1회, 매월 1회 이상 이런 게 시험에 숫자가 있으면 출제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442페이지 전자문서로 가능한 걸 적어놨는데요. 전자문서 가능한 거. 우리 프린트는 50번에 맨 밑에 보면 전자문서 불가능한 걸 적어놨습니다. 전자문서 불가능한 걸 적어놨다고요. 그래서 우리 교과서도 442페이지 그 박스가 전자문서 가능한 거고요. 박스 밑에 양가로 1번 불가능한 걸 적어놨네요.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경우, 단독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하러 가야 됩니다. 한 명이 거부해서 상대방이 단독으로 하는 경우. 그래서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단독으로 해제 신고하는 경우도 전자문서 안 됩니다. 다만 국가 등이 단독으로 신고하는 건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국가 등이 속이진 않잖아요. 근데 한 명이 신고를 거부해서 상대방이 단독으로 하는 경우는 방문 신고만 가능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거래 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정정 신청은 단독으로 가능하므로 전자문서가 안 됩니다. 담당 공무원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디귿, 부동산 등의 면적 변경 없는 상태에서 가격이 변경된 경우에도 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전자문서는 안 되고 방문 신고만 가능합니다. 우리 책에 안 적혀져 있는데 우리 프린터 50번에는 맨 밑에 적혀져 있는데 공급가액, 옵션 비용 변경 신고도 전자문서 안 됩니다. 공급가액, 옵션 비용 요거는 단독으로 변경 신고 가능하기 때문에 전자문서가 안 됩니다. 그 프린터 50번에 맨 밑에 보면 전자문서 안 되는 거 다시 한번 읽어보면 까만 별표. 고용관계 종료신고 전자문서 안 되고요. 고용신고는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휴업신고, 폐업신고 전자문서 안 됩니다. 등록증 원본 반납하러 가야 되니까. 한 명이 신고를 거부해서 상대방이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 해제 신고하는 거 전자문서 안 된다. 주소, 정정,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정정 신청은 단독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전자문서 안 되고요. 면적 변경 없이 가격 변경 신고하는 경우 공급가액, 옵션 비용, 우리 책에 지금 공급가액, 옵션 비용 이거 안 나와 있었죠? 이것도 전자문서 안 됩니다. 단독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 444, 445 이런 거는 시험에 나온 적 없어요. 나온 적 없는 거는 100점 받을 필요 없다고 했죠.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 거는 굳이 안 해도 됩니다. 나중에 시간 나오면 하면 되고요.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460페이지 이제 실무입니다. 실무부터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